밤 10시 이후엔 절대 나가지 말랬죠. 그런데 그날 흰 SUV가 3번 제 집 앞을 돌았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이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선옥입니다. 올해 58비죠. 전남 고흥 바닷가에서 하루 민박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남편 김영배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 영배는 61살인데 3년 전 쓰러진 후 왼쪽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회복 중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일을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민박이었어요. 바닷가 집을 고쳐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낯선 사람들이 집에 머무른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손님들이 저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면서 이 일이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밤 10시 이후엔 나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차 태워준대도 절대 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웃으며 듣곤 했습니다. 시골이 얼마나 위험하겠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응급실에서 많은 사건을 봤거든요.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 사고 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차 타고 다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민박집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 영배가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현관 앞, 주차장, 뒷마당까지 다 찍히게 해놨죠. 자동등 감지 센서도 달았습니다. 밤에 누가 움직이면 불이 켜지게요. 남편 영배가 말했어요. 당신 너무 과하다고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딸 지연이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29인 지연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최근 휴직하고 내려와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면서 CCTV 관리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그날도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유나라는 24살 대학생과 리사라는 22살 일본인 유학생이었어요. 유나는 활발하고 친화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팬이라면서 고흥 바다가 드라마 촬영지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리사는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면서 서툴지만 열심히 말했어요. 유나와 절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밝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짐을 풀고 나온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근처에 맛있는 카페 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서 설명해 줬어요. 해안도로 따라 10분만 걸으면 예쁜 카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꼭 들어와야 한다고, 모르는 사람 차 타면 안 된다고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아줌마 진짜 엄마 같아요 하면서요.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안심했어요. 착한 아이들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민박에 곧 어둠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유나와 리사는 일찍 나갔습니다. 카페 구경하고 바다 사진 찍으러 간다면서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민박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으로 저녁상을 차려주려고 했거든요. 오후 2시쯤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을 슈퍼에 들렀다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차량이 보였어요. 흰색 SUV였습니다. 번호판이 서울 번호였는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차 안에 남자 둘이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심코 차 번호를 휴대폰 메모에 적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 습관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사고 환자가 오면 차 번호를 꼭 기록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마쳤어요. 6시쯤 유나와 리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줌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카페에서 한국계 외국인 오빠들도 만났어요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귀가 솔깃했어요. 한국계 외국인이라니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자기들도 한국계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왔다면서 서울은 복잡해서 이런 시골이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리사도 거들었어요. 일본어로도 대화가 됐다면서 정말 친절했다고요.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억양은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유나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교포라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저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아줌마 걱정 마세요 하면서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유나와 리사는 내일도 그 오빠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친해진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녁을 먹고 유나와 리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밤 9시쯤 남편 영배가 말했어요. 여보, 요새 이상한 차가 마을 돌던데 흰색 SUV 본 적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제가 본 차가 떠올랐거든요. 남편 영배가 계속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차가 운전면허 취소된 차량이라는 소문이 있대. 경찰이 찾고 있다나 뭐라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 차가 유나와 리사가 만난 사람들 차는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흰색 SUV가 한두 대겠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10시 반, 제 휴대폰에 유나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줌마 이야기하다가 2차 가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밤 10시 넘었으니까 들어오라고, 내일 만나라고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규칙을 어긴 걸까요? 지연이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는 걱정 말하면서 젊은 사람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밤 11시, 12시가 지나도 유나와 리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CCTV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민박 현관 CCTV를 돌려봤습니다. 저녁 9시쯤 유나와 리사가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쪽 CCTV에는 흰색 SUV가 보였습니다. 두 여자가 그 차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낮에 메모해둔 번호와 똑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 영배를 깨워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 영배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나와 리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성우 순경이 받았어요. 마을에 20년째 근무하시는 분으로 저희 가족과 친분이 깊었죠. 순경님, 저희 민박 손님 둘이 밤에 나갔는데 안 들어와요. 걱정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우 순경이 물었어요. 몇 시에 나갔어요? 9시쯤이요. 그리고 CCTV 보니까 흰색 SUV 차량에 탔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성우 순경은 차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메모해둔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잠시 후 성우 순경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옥 씨, 그 차 번호 맞아요? 이거 도난 신고된 차량인데 라면서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파출소로 갔습니다. 성우 순경이 저를 맞아줬어요. 하지만 반응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선옥 씨, 젊은 사람들끼리 논 거 아닐까요? 요즘 애들은 밤새 놀기도 하잖아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도난 차량에 탔다면서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시냐고 항의했습니다. 성우 순경은 일단 하루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연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 SNS 올리면 연락 올 거야 라면서 진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나와 리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어요. 리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민박 방명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나가 적어놓은 연락처와 주소가 있었는데 긴급 연락처란에 부모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유나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딸한테 어제 통화했을 때는 괜찮았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한 차를 탔다는 것까지요. 유나 엄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요. 저는 이미 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고 답했습니다. 유나 엄마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직접 내려가겠다고요. 저는 그날 오후 다시 파출소에 갔습니다. 이번엔 유나 엄마와 통화한 내용까지 설명했어요. 성우 순경도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백업 파일을 복사해 왔어요. 영상을 본 성우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차량 추적을 해봐야겠어요. 라면서 상급기관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유나와 리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사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혼자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유나와 리사가 차에 타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차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팔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순간 비친 거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CCTV에 찍힌 남자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았어요. 아시아인은 같았지만 한국인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봐. 이 남자 한국인 아닌 것 같지 않아? 지연이가 영상을 보더니 한국인 아니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인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지연이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 날짜 좀 봐. 며칠 전 거야 라면서 백업 파일 목록을 보여줬어요. 같은 차량이 며칠 전에도 민박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완전 조직적인 것 같아. 당장 경찰한테 보여줘야 해. 저는 즉시 파일을 복사해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성호 순경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 의심을 설명했어요. 성호 순경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수사팀 내려오게 할게요 라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유나와 리사가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계속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형사 둘이 내려왔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는 즉시 차량 추적에 나섰어요. 저는 형사들한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유나와 리사가 만났다는 한국계 외국인 이야기, 민박 방명록에 적힌 정보까지요. 형사가 방명록을 보더니 물었어요. 이 도일이라는 사람, 외국 번호를 적어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신경 쓰였어요. 라고 답했어요. 형사가 번호를 추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범죄고 유나와 리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옆집 이금네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금네 아주머니는 70살로 모든 일에 참견하시는 분이었는데 동네 소식통이기도 했어요. 아주머니한테 흰색 SUV 차량 본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금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차 며칠 전에 항구 쪽에서 봤는데 창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느 창고냐고 물어봤더니 금네 아주머니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저는 즉시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같이 가보자고요. 지연이가 위험하다면서 말렸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어요. 유나와 리사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밤 9시쯤 저와 지연이 그리고 금네 아주머니는 항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창고형 건물이 있었어요.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호 순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성호 순경이 급히 출동하겠다면서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막았지만 저는 힘으로 밀어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물 범벅이었어요. 저는 즉시 유나한테 달려가서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아줌마, 라고 유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리사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유나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한 명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뛰어나오려는 걸 성호 순경과 형사들이 막아섰어요. 남자들은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형사가 남자들을 조사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두 사람 모두 동남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계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박집 손님이 범죄 조직한테 납치당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상인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옥 씨, 이거 너무 큰일 난 거 아니야? 괜히 소문나면 마을 망해. 외국 손님들 안 올 거야 라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망해야 할 건 그놈들 믿는 우리 마음이지. 마을이 뭐가 잘못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상인회장은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갔어요. 유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리사도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저희 죽었을 거예요 라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위로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들은 조직적으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서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제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선옥 씨 CCTV 덕분에 더 큰 범죄를 막았다면서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지연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엄마 진짜 용감했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라면서 칭찬해줬습니다. 남편 영배도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 라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죠?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인의 민박은 다시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사건 이후에 저희 민박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손님을 끝까지 지킨 민박집이라면서 안전하다는 입소문이 났거든요. 현관 입구에 새로운 표지판을 달았어요.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 모르는 사람 차 절대 탑승 금지. 예전보다 글씨도 크고 눈에 잘 띄게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표지판을 보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규칙이냐고요. 저는 사건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CCTV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골목길 입구까지 다 찍히게 했어요. 지연이가 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영배가 말했어요. 여보, 그 흰 SUV 결국 도난차였대. 경찰이 추적해보니 서울에서 훔친 차량이었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유나와 리사는 가끔 연락을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다면서 아줌마 덕분에 인생을 배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호 순경 주도로 마을 자율 방범대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거기 참여했습니다. 밤마다 돌아가면서 순찰을 도는 거였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나갔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안전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금내 아주머니도 방범대에 참여하셨어요. 참견하시는 성격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오면 바로 알아채시니까요.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여성 둘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나가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말라고요.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아줌마는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손님들을 지키고 싶어요 라고요. 손님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엄마 같으시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건 사람을 돌보는 일의 소중함이었어요. 민박을 하면서도 똑같았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였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요. 지연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민박일 계속 도울래. 서울 직장 그만두고 여기 있을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면서 배운 게 많아. 사람을 지킨다는 게 뭔지 알았어 라면서요.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영배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민박 손님들한테 바다 낚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어느 날 아침 바다를 보며 남편 영배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새벽 햇살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민박을 지키겠다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돌보겠다고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지키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이 바닷가 민박에서 저는 그 진리를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CCTV를 확인해요. 손님들이 안전하게 돌아왔는지, 낯선 차량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과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이 민박과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미소로 맞이하고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엔 나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말라고요. 손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줌마.
꼭 지킬게요 라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 작은 규칙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바닷가 민박의 밤은 계속됩니다. 평화롭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 밤이요. 따뜻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분인의 민박의 약속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사연, 나누고 싶은 사연도 환영합니다.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